네, 안녕하세요. 김성립입니다. 우리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 이제 함수 정의하고 호출하기, 여기까지 하고, 마쳤었는데,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매개변수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기 지금 인자로 넘어간 이 2와 3이 value 1과 value 2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콜2죠. 요게 콜2고요. 그죠? 요게. 그죠? 피호출자.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콜러가 있죠. 콜러. 호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개 변수가 넘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그죠? 자료형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타입도 맞아야 되고, 개수도 맞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안 맞춰도 돌아가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개 변수도 뭐 생략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거 아실 필요 없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실 필요 없고, 어, 예, 지금은 이제 저렇게 딱 맞게 넘어간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변수들을 매개 변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변수랑 거의 같은 등급으로 사용되는 변수들이고요. 요 밑에는 여기 안에 있는 게 지역 변수잖아요. 이런 지역 변수랑 같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격상 다르게 이제 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디지? 16장 가면, 제 책이나 제 영상 보면 16장 보시면 그 스택 프레임 나오거든요. 이제 스택 프레임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이제 매개 변수랑 지역 변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호출하는 건 요거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요 부분은? 그죠?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sum 함수를 호출하면서 2와 3을 넘긴다는 뜻이고, 이 2와 3이 넘어갔으니까 sum 함수에서 value 1에 2, value 2에 3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연산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 설명하는 겁니다. 아, 이거 설명 됐어요? 근데 왜 빨리 얘기하네요. 자, 저를 예. 자, 그다음 얘기할게요. 자, 그럼 이제 그다음에 여기 보이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이드가 이제 C 언어에서는 보이드라고 나오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해하기 편하라고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다가 정확한 뜻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인자를 특별하게 넘길 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비워 두셔도 되고, 아니면 보이드라고 써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인자가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 없다는 뜻이죠.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 없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자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적어야 되지만, 그죠? 인자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적어야 되지만, 인자가 없으면 이렇게 비워두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이드를 적어서, 보이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매개변수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근데 뭐, 매개변수가 많아서 좋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유지보수에 더 불리하기 때문에 매개변수를 너무 길게 많이 쓰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개변수가 많이 넘어간다는 뜻은 그 함수에 너무 많은 기능을 넣는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함수를 만들 땐 그 함수가 특별한 기능 한 개, 그죠? 한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매개변수가 많이 넘어간다는 것은 뭔가 하는 일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개변수가 많이 넘어가게 되면 한 번쯤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설명했죠. 그 AX 레지스터 해서 넘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설명 안 했구나. 반환값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함수가 최종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을 자기가 호출한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sum 함수의 반환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리턴문 뒤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값을 말하는 거고, 요렇게 값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설명은 요렇게 해도 내부적으로는 요 값이 어디 들어간다고 했어요. AX 레지스터에 들어가고, 그죠? 이 AX 레지스터 값이 여기 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리턴문이라는 게, 리턴이라는 이 키워드가 꼭 그 값만 반환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요. 함수를 종결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죠?
함수의 반환값도 있지만 함수의 종결을 의미하는 예약어이기도 합니다. 즉 리턴문을 쓰면 그 즉시 함수는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코드가 있어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동영상에서 나오지 않나요? 주석문 처리하기 귀찮으면 리턴문 걸어버린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내가 만들었는데 당장 이 함수가 안 쓰일 것 같다. 근데 주석문을 달기는 귀찮다라고 하면 그 함수의 첫 줄에다가 리턴문을 적어버려요. 리턴문을 적어버리면 그 함수가 그 밑에 있는 코드가 다 의미 없는 코드가 돼버리거든요. 리턴문이 쓰여지는 순간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함수를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동영상에서 설명 안 했나요? 다른 동영상에 설명되어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또 하는 것 같은데 또 난 놀리려고 여기에 만약 내가 보이드 뭐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기가 쓰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막 코드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주석 처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런 코드가 있으면 밖에서 이렇게 또 주석 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석을 걸면 이게 에러 나죠. 이렇게 주석이 쌍으로 걸리면서 에러가 나잖아요. 주석 안에 주석이 걸리면 여기까지 주석 처리가 되면서 얘는 외톨이 돼서 에러 나잖아요. 그래서 주석이 막 걸려있고 나면 밖에 주석 걸기 뭐 하니까 또 다시 다 선택해서 지우고 주석 다시 달고 그러니까 귀찮거든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긴 좀 양이 많은 함수나 그 함수 안에 주석이 또 있거나 이러면 주석하는 게 귀찮으니까 개발자들이 여기다 그냥 리턴문 써버려요. 그럼 상관없습니다. 리턴문 쓰면 요 밑에 코드가 있든 말든 그 리턴 밑은 끝난 거예요. 이 함수가 요 키워드가 해당 함수를 끝내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코드, 즉 여기에부터 인트 뭐 데이터 5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는 다 무시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함수는 현재 쓰고 있지 않다, 아니면 뭐 지금 잠시 이 함수의 기능이 보류되었다, 이런 것들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쓸 때 편하게 쓰려고 저렇게 걸어서 쓰시는 분들 많으니까 나중에 함수 봤는데 밑에 코드가 잔뜩 있는데 주석 처리도 안 돼 있고 메뉴에 리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개발자가 잠깐 이 함수 보류하는 뜻으로 놔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나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쵸, 보이드 반환을 하는 함수도 있거든요. 요런 보이드, 그러니까 함수의 반환형이 보이드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 보이드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이 함수의 반환값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반환값이 없다기보다는 반환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반환할 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이드가 있으면 반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나중에 제 블로그 보면 보이드로 해놓고 반환할 수도 있고요. 뭐 히든 반환이라고 해서 그 다른 개발자들 모르게 자기만 반환값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숨길 수도 있어요, 반환값을. 그래서 자기 쪽에서는 반환값이 있는 걸 해놓고 상대편이 봤을 때는 반환값 없게 막 이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보이드는 가짜거든요. 이게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보이드하면 반환값이 없다고 반환값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 반환에 대한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AX 레지스터에 값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형식이고요. 내가 AX 레지스터의 값을 강제로 이 함수 안에서 넣어주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받는 쪽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가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아니면 뭐 의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반환값을 보이드라고 하더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 블로그에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고요.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정말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설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할 때 그럴 일이 잘 없죠. 상대편한테 앙심 품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할 일이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 블로깅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호출할 때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리턴문이 이렇게 나오면, 그죠? 요 밑에 있는 코드는 무시돼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류라고 돼 있는데 오류라기보다는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고 수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턴문을 2개 적으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리턴문이 수행되면서
뒤에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값을 반환을 못하는 거예요. 한 개밖에 반환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턴문은 이렇게 나열형으로 두 개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것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턴물이 함수를 종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턴문을 쓰는 즉시 함수가 종료되니까 그 밑에는 리턴문을 나열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번에도 누가 질문하지 않았나요? 그 함수가 두 개의 반환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못하죠. 불가능합니다. 받는 형식도 안 되고요. 보내는 형식도 안 돼요.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하느냐? C 언어는 나중에 포인터를 배우죠. 포인터를 배우면 자기가 원하는 개수만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턴문에다가 두 개, 세 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프로그램 할 때 이런 경우, 그러니까 포인터를 배우기 전에 두 개를 반환해야 돼서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반환을 시켰냐면요. 두 개 값을 막 A, B 값이 있는데 A, B 값을 두 개 다 반환하고 싶어서 포인터를 아직 못 배웠고 이거 어떻게 반환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반환했었어요. 값이 좀 작아서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A에다 100 곱하고 B는 그냥 더하고 그러면 A는 100단위 숫자가 되고 B는 그냥 10, 이두 0에서 99 사이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받는 쪽에서 이걸 리턴하고 받는 쪽에서 넘어온 값이면 이게 V면 100을 나눠서 그 값을 A에 넣어주고 V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B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반환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안 되더라도 억지로 수학으로 수식을 만들면 몇 개든 반환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정수 범위 내에 있다면 가능한데 엄청 불편하고요. 결국은 이것도 한 두 개, 세 개까지는 괜찮은데 그보다 더 많아지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메모리 양이 안 돼서.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포인터를 배웠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피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함수 정의하는 것은 그 이름 정의하는 건 변수랑 거의 유사하고요. 이제 똑같은 이야기지만 숫자로 시작하거나 그죠? 이름으로 다 되어 있거나 이름으로 다 되어 있으면 상수 처리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숫자로 시작하는 이름이나 숫자로 다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안 됩니다. 이름 안에 공백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요. 예하고도 안 됩니다. 뭐 리턴이나 뭐 캐릭터나 인트 이런 거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 안 된다. 공백 안 된다. 대소문자는 구별되고 이름의 길이는 컴파일러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뭐 근데 사실 너무 길게 적는 거 별로 안 좋겠죠. 근데 변수보다는 보통 함수가 더 길게 적긴 합니다. 변수는 보통 우리가 4자에서 8자 정도 안에서 많이 짓는데 함수는 긴 경우에는 저희들은 또 한 20자 정도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함수 이름을 길게 적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함수가 중요한 함수입니다. 보통 그래서 함수 이름이 길고 오르면 중요한 함수예요. 뭐 별로 안 중요한 함수면 이름 길게 안 적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함수 이름이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발자가 굉장히 신경 써서 적은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요한 함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함수 이름이 딴 소스 볼 때 함수 이름이 길다. 그럼 이거는 뭔가 중요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다른 개발자한테 의미 전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좀 길게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변수는 그럴 일 없지만 함수 같은 경우는 이름이 긴 거는 막 20자 가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시겠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함수 이름을 적을 때 변수랑 좀 구별되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뭘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닌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뒤에 가서 뭐 윈도우즈 프로그램까지 배우게 된다면 이제 거기만 표기법이 나와요. 표기법. 변수나 함수에 대한 표기법이 나오는데 뭐 헝가리안 노테이션이나 카멜 표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함수나 변수 이름 지을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법은 아닌데 관습적으로 이렇게 이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름을 표현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그때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면 지켜야 될 룰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룰을 따라 주셔야지 다른 사람들하고 오해가 없겠죠.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지켜왔던 룰이 있으니까 그 룰을 공부하셔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되, 딴 사람이 하는 걸 좀 따라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제 블로그에 있는 그 소스들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특정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따라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메인 함수. 메인 함수는 이제 C 언어가 결국은 함수의 집합체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함수들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그 함수들 중에서 누구는 시작 함수여야 하겠죠. 제일 먼저 호출되는 함수. 그러니까 시작 함수. 그 함수를 예전에는 이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시작 함수 이름을 컴파일러한테 세팅하는 것 자체가 초보자들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함수를 시작하겠어. 이 함수가 내 시작 함수야. 라고 컴파일러에 세팅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초보자들한테. 그래서 C 언어는 그런 어떤 개발자의 선택이겠죠. 또 개발자의 선택인데 어려워하니까 그냥 그런 선택하지 말고 그냥 이름을 메인으로 하자. 라고 해서 메인 함수가 C 언어의 시작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메인 함수는 반드시 한 개는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한 개만 있어야지만 되는 게 메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C 언어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이 함수부터 시작해서 다른 함수들을 호출하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식이 정해져 있고 이름이 정해져 있는 함수가 바로 메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어떻게 보면 C 언어 문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는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C 언어 문법은 아니지만 메인 함수만 예외적으로 정해져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메인을 오타 쳐서 하면 에러가 바로 나겠죠? 제일 많이 쓰는 오타가 뭔지 아세요? MIAN 이렇게 적어놓고 저한테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죠? 미안.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잘 하십시오. 그죠? 이거 오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없다고 나오겠죠. 왜냐면 C 언어는 이 함수를 무조건 찾는데 이 함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이는 메인 함수가 없다고 에러 뜨면 바로 찾아보십시오. 오타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 이제 메인 함수를 사실 요 내용도 제 블로그에 있어요. 그러니까 int main이 있고 제 책에는 보면 대부분 void mai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표준은 int main이 맞습니다. 근데 이 반환값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제 블로그 그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다 있어요. int 함수, int main과 void main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메인 함수가 시작 함수인데 왜 반환값이 있느냐, 이게 제일 황당한 질문이죠. 시작 함수로 놓고 반환하면 누군가가 저 반환값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답변해 주려면 OS를 알아야지 답변이 돼요. O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된다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르치는 사람들이 설명해주고 싶어도 배우는 사람의 지식 수준이 안 되면 이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만 죽어나요. 그래서 설명할 때 그냥 아예 그냥 그 사람들이 이걸 못 보면 질문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놓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리턴이 없으니까 질문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래서 이런 타입을 제공하는 거예요. 질문하지 말라고. 어차피 지금 질문해도 답변해도 모르니까. 그런데 꿋꿋하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아니,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 값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 다 해놨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그거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서는 저 값 안 써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더 좋아지거나 실무에 가서 좀 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나 쓰는 거지, 지금은 저 값 쓰실 일이 없으니까 크게 궁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프로그램의 최종 반환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함수의 변환값은 그 함수가 종결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인 함수의 반환값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결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에 보면 요런, 그죠? 실행인자라는 개념으로 메인 함수에 이렇게 인자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 여러분들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프로그램 실행 잘 안 하죠? 합니까? 여러분들 바탕화면에서 그냥 실행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실행하십니까? 요즘 이렇게 쓰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꼭 필요하면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다 누가 그래픽 환경에서 GUI 환경에서 실행하지 콘솔로 실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쓰게 됩니다. 나중에는 쓰게 되니까 그때 가서 필요할 때 가서 이제 왜냐면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게 필요한지 공감할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배우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왜 저렇게 써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이거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체적인 이제 그냥 개념만 보면 그런 거죠. 사용자가 요렇게 적으면 요렇게 실행시키면 요 값들이 있죠. 여기 적혀있는 요 구성값들, 공백으로 띄어진 값들, 요런 값들이 요 변수 있죠. 요 변수에 들어옵니다. 지금처럼 실행 파일 레드, 그린, 블루 적었으면 단어가 결국 4개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4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포인터, 아직 포인터 안 배웠잖아요. 배울 때 안 배웠고. 그죠? 나중에 이제 요게 문자열, 요 뒤에 있는 4개가 문자열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요렇게 4개의 문자로 나눠서 들어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설명해도 모르겠죠. 당연히 이 타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절반이 넘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윈도우즈 프로그램 가면 이거 안 씁니다. 다른 방법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딱히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실행인자라는 게 있구나. 커맨드 라인이라는 게 있구나.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원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 보셨죠? 함수 원형. 펑션 프로토타입이라는데, 그러니까 C 언어가 원패스 방식 컴파일러예요. 그러니까 원패스 방식 컴파일러라는 게 한 번만에 한 번 읽고 바로 컴파일 해버리는 거예요. 투패스 방식 컴파일러는 소스를 한 번 읽고 다음 다시 읽으면서 기계어로 번역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C 언어는 원패스 방식 컴파일러이기 때문에 바로 읽으면서 바로 번역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처럼 메인 함수 위쪽에 P 호출자가 있으면 컴파일러가 이렇게 읽고 내려오면서 뭐 하겠어요? 보고 내려왔겠죠. 그래서 여기서 썸 호출할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잘 됩니다. 근데 P 호출자가 그러니까 그죠? 호출자가 위에 있으면 여기 썸 함수를 그러니까 번역하는 시점에 뭘 못 보고 왔겠어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썸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오류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아직 요걸 못 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찍어야 되냐면 변수가 2개 있는 건 예상할 수 있겠죠. 매개 변수가 2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3이니까 당연히 매개 변수가 2개겠지. 2개인데 저놈의 자료형이 플로트일지 숄트일지 캐릭터일지를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뭐라 하냐? 찍어요. 저걸 인트로 찍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다 인트잖아요. 그죠? 바람값도 인트고 돌아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 인트니까. 근데 만약 여기가 다른 자료형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죽겠죠. 아니면 오류 발생하거나 컴파일상에서 오류 발생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호출자가 P 호출자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위에 있는 경우에는 번역기가 해석기가 소스를 이제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요것들의 자료용을 뭘로 바꿔야 될지 몰라서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호출자가 아래에 있게 이렇게 보통 요 패턴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쪽에 있어야지 아무래도 편하니까. 그죠? 근데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시언어 배울 때도 좀 나이 드신 교수님한테 배우면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써요. 이게 옛날에 그 유닉스나 리눅스가 유닉스에서 프로그램 할 때, 그러니까 시언어를 유닉스 만들려고 시언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좀 배우신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이거 에러가 난다면서 어떻게 쓰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P 호출자가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번역기 입장에서는 이걸 번역할 때 뭐만 알면 되냐면 A, B의 자료형이 뭔지만 알면 돼요. 이거 보면 요거
그러니까 코드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료형이 뭔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번역할 때 이거는 호출자 입장에서는 관심 없어요. 호출자 입장에서는 관심 없어요. 호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값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값이 어떤 자료형인지를 알아야지 에러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가 이게 호출자, 그러니까 피호출자겠죠. 피호출자의 제일 선두에 있는 요거를 이제 함수의 원형, 그러니까 함수 펑션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그 함수의 그 매개 변수가 몇 개이고 각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 무엇이고 반환값이 무엇인지 요 부분을 함수의 원형이라고 이 원형만 호출자보다 위쪽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호출자가 밑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프로토타입만 위쪽에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나 뭐예요? 이렇게 쓰나 똑같잖아요. 이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것도 하기 나름인데 사실은 이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까 저처럼 이게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그 툴도 안 좋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요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그 헤더 파일 만들고 할 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쓰는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방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요. 이거를 불편한 게 왜 불편하냐면 여기 만약에 매개변수 하나 추가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도 추가해줘야 되겠어요? 여기도 추가해줘야 돼요. 이거 자료형 바꾸면 여기 또 바꿔줘야 돼요. 바꾸는 데를 두 군데를 바꿔야 돼요.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잘 안 쓰죠.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A라는 함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요?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 다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프로그램 할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A와 B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A 함수가 B 함수를 호출하고 B 함수가 A 함수를 호출하는 상호 호출 구조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A가 B를 호출하고 B가 A를 호출하도록 해놓으면 코드에서 누가 위쪽에 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함수의 원형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함수의 원형을 꼭 써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프로그램이 상호 호출까지 갔다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 구조적으로 안 좋다라는 뜻인 거죠. 구조를 잘 만들고 프로그램을 잘 디자인하면 절대 상호 호출 구조 같은 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정말 나왔다면 정말 최악까지 간 거고요. 보통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피 호출자만 위쪽에 두고 호출자 밑에 쪽으로 하면 거의 함수 원형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막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 함수 포인터 같은 거 제 책에서나 배우지 일반 수업 때 못 듣잖아요. 아마 교수님들한테 포인터도 배우기 힘든데 함수 포인터 배우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죠? 함수 포인터 쓰는 사람들이 저 함수의 원형 쓰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리눅스나 뭐 유닉스 같은 데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펑션 포인터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함수의 원형을 쓰는 게 맞는데요. 지금은 안 쓰잖아요. 그리고 쓸 줄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원형 자체를 쓰는 그걸 별로 없죠. 그리고 요즘은 또 C++ 많이 하니까 당연히 함수의 원형을 저렇게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C++ 컴파일러는 이런 거 안 해도 잘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C 하고 나서 C++ 배우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저는 이제 정말 옛날 오리지널 C 하시던 분들의 고집이죠. 저도 C 하는 거 좋아하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할 대로 쓰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요즘 세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자, 그리고 함수 원형 쓰실 때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함수 원형이라는 게 결국은 컴파일러가 해석할 때 필요한 정보잖아요. 컴파일러는 해석할 때 이 자료형이 중요한 거지 이 변수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변수명 신경 안 써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왜? 이게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이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죠? 크기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 함수 원형 쓸 때는 지금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다 적어도 되지만
요렇게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변수명은 안 적으셔도 컴파일러는 전혀 컴파일러한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인자가 너무 많아서 너무 길어진다 라고 하면 이름 좀 지우시고 요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지우지 마라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지우지 말라고 하냐면, 요걸 지워버리면 인자가 몇 개, 그러니까 컴파일러한테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개발자한테는 문제가 생기죠. 개발자는 함수 원형이 적혀 있는데 매개 변수가 두 개라는 걸 알아요. 인트 두 개 넘어갔으니까. 근데 저 매개 변수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보통 이제 개발자들은 변수명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인자가 두 개 넘어가고, 그 인자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를 보통 변수명으로 적어 놓는데, 이렇게 지워버리면 두 개 넘어가는 건 아는데 인자가 그게 각각 어떤 의미인지 어떤 순서인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원형을 안 적을 거면 적지 마시고, 적을 거면 생략하지 마시고 매개변수 이름까지 다 적어 주셔야지 다른 개발자가 볼 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해 없이 편하게 볼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렇게 쓰는 것이, 쓸 거면 쓰는 게 낫고 가능하면 쓰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냥 피호출자를 위쪽에 두고 프로그램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교수님이 이렇게 쓰신다고 막 욕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학점이 안 나오죠. 그죠? 교수님이 이렇게 쓰시면, 저분들 세대에 그렇게 썼으니까 존중해 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써야죠. 방법 없습니다. 그거는. 자, 끝났고요. 이제 5장이 끝났고요.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장은 뭐냐면 표준 출력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입력 함수하고 표준 출력 함수를 배우잖아요, 시연화에서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6장은 사실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 가면 안 써요. 입출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준 입력하고 표준 출력을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콘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는 쓰는데, 여기 시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시험 치거나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시험 치려면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데, 실제 프로그램 할 때는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이 거의 안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프로그램 가면 이거 안 써요. 여기 있는 내용 자체가 거의 안 쓰입니다. 형식은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뭐죠? 프린트F 뭐죠? 푸데스 뭐 이런 거, 푸캐릭터 뭐 이런 것들 다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스캔F는 입력문이고 표준 입력. 이건 표준 입력이죠. 민기가 자기가 들어왔다고 또 티를 내네요. 자, 네. 자기가 왔다는 걸 저렇게 꼭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표준 출력 함수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쓰는지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막 외우거나 막 깊게 탐구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저렇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표준 출력 함수보다 여기 나오는 이런 용어들이 더 중요해요.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나올 거고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라이브러리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게 되는데, 이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동영상 강좌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저번에 이제 앞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오브젝트 파일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했었죠. 그죠? C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소스가 한 개로 되어 있으면 한 줄 바뀌어도 다시 컴파일해요. 그래서 소스가 길면 컴파일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스를 이제 분할을 하고, 그죠? 컴파일을 했을 때 각각의 소스 파일에 대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이 오브젝트 파일을 링크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다른 소스는 안 바뀌고 테스트 2.c만 바뀌었다면, 여기는 사실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컴파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빌드하면 요것만 오브제이가 업데이트 되니까 요 세 개를 링크해서 실행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컴파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쓰냐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옵션 보시면 알겠지만 리빌드 올 같은 게 있어요. 리빌드 올. 그러니까 변경 안 됐더라도, 지금처럼 소스가 변경 안 됐더라도 전체 다 다시 컴파일 해달라 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옵션이 있어서
이거 전체를 다시 컴파일 할 수 있는 모드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왜 안 나와? 여기 보면 이제 빌드에 보면 이게 솔루션 다시 빌드라고 있거든요. 이 솔루션 다시 빌드를 요걸 쓰게 되면요. 아이고, 저건 다 쳐버리네요, 포커스를. 자, 저걸 쓰게 되면 어디 갔죠? 예, 이 바뀌지 않은 이 파일들도 다시 다 빌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리빌더를 되게 많이 써요. 헤더 파일이 바뀌게 되면, 아직 헤더 파일 설명을 안 했죠, 제가. 일단 중요 부분이 바뀌게 되면 어, 이게 컴파일러 안 믿는 개발자들도 있거든요. 컴파일러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리빌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소스가 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변경 안 한 놈들도 다 변경이 되는, 그러니까 컴파일을 다시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개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테스트 3.C가 절대 안 바뀔 것 같잖아요. 더 이상 이제 바뀔 이유가 없다. 이건 절대 바뀔 일이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소스를 빼버리고 프로젝트에 테스트 3.5bj를 그냥 넣어버려요. 이렇게도 빌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스 컴파일해서 오브젝트 만들어서 실행 파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소스가 안 바뀔 것 같다고 하면 그냥 프로젝트 파일에다가 그냥 obj를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c는 빼버리고 .c는 빼서 딴 데 보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리빌드를 하더라도 얘는 다시 빌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얘는 바이너리 파일이니까. 그럼 이렇게 묶어서 실행 파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컴파일 타임 빠르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근데 더 정확하게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컴파일 작업보다는 소스를 보여주기 싫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봤을 땐 신입사원한테 소스를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소스 가지고 나가면 회사는 손해를 볼 테니까. 그래서 보통 중요한 소스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스를 안 넣고요. 이렇게 오브젝트 파일 같은 걸 넣어 놓습니다. 그래도 개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죠? 자기 이제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소스로 주고 나머지는 다 오브젝트 파일로 넣어서 줘버리면 빌드는 되는데, 그죠? 컴파일은 되는데 소스는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오브젝트 파일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나오죠? 만약에 이 테스트 2.5 오브젝트 파일에 add 함수랑 서브 함수 두 개가 컴파일 되어 있다라고 하면 메인 함수에서 add 함수만 썼어요. 그럼 실제로는 서브 함수를 안 쓴 거죠. 그런데 오브젝트 파일을 쓰면 기계어의 서브 함수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같이 들어가 버려요. 여기에. 그래서 실행 파일 사이즈도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즉 뭐냐면 오브젝트 파일에 함수가 두 개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심하면 막 100개, 200개 있을 수 있는데 그 200개 그 바이니까 함수들 중에 내가 하나만 쓰는 거예요. 하나만 쓰는데도 그 200개의 함수가 모두 다 실행 파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안 좋겠죠, 당연히. 실행 파일 사이즈도 커지는데 실행 파일 사이즈가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행 파일 사이즈가 커지는 건 커지는 건데 그거보다 사실은 오브젝트 파일을 쓴 사람은 의미가 아까 뭐라고 한다고 뭐 때문에 쓴다고 했어요. 내 소스 보여주기 싫어서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내 소스를 감추고자 하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다 소스가 포함돼서 바이너리 파일이 다 포함돼서 가버리기 때문에 자기 것을 누군가가 유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안 쓰면 그 사람이 실행 파일에 그 코드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을 못 할 텐데 좀 잘하는 사람들은 바이너리 코드 보고도 대충 파악을 하거든요. 얘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쓰는 파일들까지, 그 함수들까지 실행 파일 안에 다 들어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실행 파일 크기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노출 범위가 더 커지는 거죠.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분이 나가셨네. 예. 어떻게 하냐면 저 오브젝트를 한 번 더 가공하면 라이브러리라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라이브러리. 오브젝트를 가공하면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 add 함수와 서브 함수를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add 함수만 쓰면 실제 기계에는 add 함수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게 장점인 거죠.
그 라이브러리 파일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보다 이왕 그 바이너리로 넣을 것 같으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써라 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라이브러리는 그죠, 만들 쓰라고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오브젝트 하지 말고 라이브러리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오브젝트 만드는 것보다 라이브러리 만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당연히 컴파일할 때 라이브러리로 바로 만들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오브젝트 쓰는 거예요. 쓰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서 더 이상 안 바뀔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오브젝트를 그때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로 여러분들은 이제 딴 사람이 만든 중요 소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소스로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질 때까지는 남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게 되겠죠.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카톡방이 너무 조용해서요. 무섭습니다. 너무 쉬운 거, 내가 계속 너무 쉬운 거 해서 그런가? 잘 들으세요. 쉽더라도 들어두셔야 됩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 만드는 사람, 저도 라이브러리 되게 많이 만드는 개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사람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자기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이 라이브러리 쓰라고 주겠죠. 이 내 라이브러리 안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4가지 함수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써 라고 줘도 실제로 이 쓰는 사람이 써보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라이브러리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컴파일하면 오류가 발생해요. 왜 발생하냐면 컴파일러가 이렇게 컴파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add 함수를 만났어요. 분명히 바이너리가 있는 건 아는데 뭘 모르겠어요. 이 add 함수의 원형을 못 보고 왔기 때문에 빌드를 못 하는 거죠.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add나 sub나 멀티플이나 뭐 divide 이 4가지 함수가 함수의 원형을 본 적이 없거든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다 에러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안에 함수 코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원형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라이브러리 만든 사람이 그냥 라이브러리만 툭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함수의 원형들을 이 라이브러리 쓰는 사람들한테 다 주셔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죠. 라이브러리도 주고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함수의 원형도 소스는 줄 필요 없지만 함수의 원형은 이렇게 묶어서 줘야지만 이게 제대로 빌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컴파일러가 이걸 읽고 내려가면서 요 함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이제 컴파일러가 판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라이브러리 파일과 이렇게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이 함수의 그룹 있죠. 함수의 원형의 그룹을 같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주면 주는 사람도 불편하고 받는 사람도 불편하겠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함수가 꼴랑 4개만 있겠습니까? 저 그 라이브러리 안에 보통 함수 막 1000개씩 2000개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격적이겠죠? 내 소스 3줄인 4줄인데 막 위에 함수의 원형이 막 1000줄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새로운 파일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우리가 소위 이제 헤더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확장자가 .h인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함수의 원형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개발자가 이 라이브러리 파일이랑 요 헤더 파일을 2개를 이제 쓰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 쓰는 사람은 요 헤더 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컴파일해 보면 다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아까 위에서는 에러가 안 났거든요. 여기서는 에러가 안 났는데 여기서는 에러가 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서는 함수의 원형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걸 읽고 쓰니까 에러가 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밑에 코드를 보면 헤더 파일은 가지고 있는데 컴파일러는 그 헤더 파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본 적이 없잖아요. 헤더 파일이 있는데 소스 파일 측에서는 헤더 파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컴파일러가. 그러니까 이게 다 에러가 나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시어너가 뭘 제공하냐면 전처리기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전처리기가 뭐냐면 시어너가 주석이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주석은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개발자가 개발자한테 사용하는 주석이 우리가 주석인 거예요. 그리고 개발자가 컴파일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전처리기입니다.
프리프로세스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뭐 전에 처리하는 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전처리기라고 부르는데, 사실 전처리기의 의미가 뭐냐면 개발자가 컴파일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는 게 전처리기예요. 그러니까 전처리기는 명령문이 아니라서 그 기계어로 바뀌지 않습니다. 즉 끝에 세미콜론도 안 써요. 왜냐면 명령문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요. 앞에 샵으로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샵으로 시작하면 아 전처리기구나. 아 개발자가 컴파일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명령문이 아니니까 끝에 세미콜론을 찍을 필요도 없고요. 한 줄에 한 개씩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개발자가 컴파일러한테 자기가 지시하고 싶은 내용을 적는 게 전처리기고, 그래서 다른 말로 컴파일러 지시어 이런 말도 씁니다.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우리는 전처리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을 처리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그게 전처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컴파일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컴파일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돼 라는 의미예요. 너 컴파일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전처리기인 거지. 전에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처리기라고 부르고, 샵으로 시작되는 게 전처리기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전처리기가 include입니다. include 뜻이 뭐예요? 포함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포함해라. 그죠?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나오는 내용을 포함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도 되고요. 더블 커테이션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다 포함한다고 했죠. 얘가 더 큰 개념입니다. 얘 쓰면 얘 쓴 거를 포함합니다. 내용을.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 차이점, 그죠?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건 동영상 강좌에 나오니까 그 동영상 강좌 참고하세요. 설명 막 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워킹 디렉토리 어떻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 그 동영상 강좌 참조하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안 나오네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에러 안 나게 하려면 여기, 그죠? 메인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샵 인클루드해서 여기 뒤에다가 더블 코테이션 찍고, 이거 my mess 점 헤드니까, 그죠? 여기다가 my mess 점 h 이렇게 써서 해 주셔야지 컴파일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밑에 있는 거 이거 해석하려면 my mess 점 h 헤더 파일을 네가 먼저 봐야지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clude라는 게 컴파일러한테, 야 컴파일러야 너 이거 해석하기 전에 include 뒤에 있는 저 파일을 네가 먼저 봐야 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샵 걸렸으니까 나한테 뭔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개발자가 나한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구나 라고 알게 될 거고, include라고 딱 뜨면 개발자가 나한테 뭔가 먼저 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요거 뒤에 나오는 요 파일명, 그죠? 요 파일명을 보고 이 파일을 먼저 읽어보라는 뜻이구나 라고 해서 컴파일러가 이 파일을 열고 요 네 가지 내용을 먼저 보겠죠. 보고 나서 이 컴파일러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add나 sub나 multiple나 divide를 보더라도 컴파일을 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충 그게 전처리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컴파일러한테 어떤 지시를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할 때 쓰는 게 전처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처리기는 아까 include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한 가지를 더 하면 이제 샵 디파인 같은 경우. 이게 취합문입니다. 취합문. 그러니까 내가 3이라고 소스에서 적으면 되는데, 이 3을 맥스 카운트처럼 이렇게 단어로 이제 취합하는 거죠. 우리가 그 변수가 뭐라고 했어요? 실제는 주소인데 변수명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소로 쓰면 어떻게 돼요? 외우기도 힘들고 실수할 확률이 높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냥 3이라고 적어 프로그램에 써도 되는데, 그러면 3의 의미가 다른 의미하고 겹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샵 디파인을 이용해서 3 대신에 맥스 카운트라고 치워놓으면 단어 뜻만 봐도 뭔가 최대 횟수 이런 거잖아요. 최대 개수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내가 쓰면 데이터에 3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의 가독성도 높아지고 유지보수도 편하니까 보통 이제 샵 디파인도 같이 많이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메인 매크로 함수는 사실상 지금은 이제 별로 안 써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inline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이것도 제
그 블로그에 보시면 나옵니다. inline이라는 요 함수가 그 기법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 그러니까 define 매크로 함수 그죠? 샵 define 갖고 만드는 매크로 함수는 이제 잘 안 쓰여요. 근데 요거는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쓰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서 아 대충 뭐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고요. 깊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오는 게 이겁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C 언어는 C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금 같은 표준 출력 라이브러리 이런 말을 쓰는데 C 언어가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는 명령문이고 명령문이니까 당연히 동사가 있을 거고 그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연산자와 함수라고 했죠. 연산자는 C 언어가 제공하는 동사인 거고 함수는 사용자가 정의한 동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C 언어가 동사를 그러니까 C 언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동사를 많이 제공하면 개발자가 사실 더 편하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하긴 합니다. 편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언어가 기능을 많이 갖고 있으면, 변화가 생겼을 때 언어를 바꿔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나 하드웨어가 변화가 생기면 C 컴파일러를 바꿔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C 언어 만든 사람은 그렇게 하기 싫어서 C 언어에서 제공되는 연산자를 최대한 줄여서 그 연산자를 전부 다 함수로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연산자가 문법에서 빠져나오면 함수가 되고요. 함수가 문법으로 들어가면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C 언어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연산자로 갖고 있던 많은 부분들을 연산자에서 빼내서 함수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제공하는데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스로 제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C 언어 만든 사람이 함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함수들을 개발자들이 쓰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그게 C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rintf나 나중에 배울 scanf나 뭐 string copy나 뭐 이런 함수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C 언어를 만든 사람이 만든 거고 그런 것들을 다 C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함수들이 다 뭐가 있겠어요? 그 함수 내가 알려면 그 함수를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함수를 내가 쓰려면 그래서 printf를 쓰려면 내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함수의 원형을 알아야 됩니다. 함수의 원형을 알아야지만 함수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C 언어를 하게 되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함수가 어떤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를 배우면서 어떤 표준 라이브러리에 우리가 쓸만한 함수가 뭐가 있는지를 배워야 되고 그 함수들이 어떤 헤더 파일에 있는지 알면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함수가 어떻게 쓰는지 이제 공부하셔서 사용법도 좀 배우시고. 그러니까 이건 문법이 아니에요. 문법이 아니죠. 함수니까 문법은 아니고 편의상 제공되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이다. 그 기능들을 묶어서 컴파일 해놓은 게 C 표준 라이브러리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현재는 이제 잘 안 쓰게 되겠죠. 나중에 실제 프로그램 하면 이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API라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API 함수가 따로 있어서 그 API 함수를 보통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제 블로그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 C 표준 라이브러리 있죠. 이 표준 라이브러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소스가 같이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파일하는 거 빠르게 컴파일해서 쓰시라고 라이브러리로 제공하는데 소스도 같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그 소스를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요. 그 보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어디 있는지 찾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보시면 C 언어 표준 소스, printf 소스나 뭐 scanf 소스나 이런 거 보고 싶으시면 그걸 통해서 제가 설명한 대로 찾아가시면 그 소스 파일이 있는 곳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보면 좋은데 보실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알아요. 아, 데니스 리치가 참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들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괜히 자괴감만 생기니까 그냥 보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게 되어서 막 자신감이 뿜뿜해가지고 막 날아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소스를 한번 보시면 아주 침착해지면서 겸손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는 거지 지금 보시면 괜히 상처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 라는 것만 아시고 나중에 이모티콘 정말 귀엽네요.
예, 예, 지금은 그냥 있다는 것만 아시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간단한 함수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str 붙은 함수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공부해 볼 만 합니다. 그나마 소스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str로 시작하는 함수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요즘, 이런 것들은 좀 볼만 하니까, 이런 것들은 봐도 되는데, 나머지 뭐, 특히나 프린트f나 스캔f 같은 소스 보면 그냥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더 진행하기 힘들고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저희도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잠깐 끊겠습니다.